안녕하세요. 말은 지금 프로그램 PD 신강규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이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가 1위에 꼽힌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개발 대상지의 주민들은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저 남의 말을 믿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크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도시재생은 어떤 대안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은 성북구 관내 세 곳의 재개발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2013년 서울시 실태조사관으로 일하셨던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정학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민우 아파트 분양기획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북구의 재개발 지역이 50개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수입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많은 수가 맞죠. 그러니까 현재 통계는 이제 뉴타운 재개발,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과 재개발 지역, 그다음에 재건축 지역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성동구, 동대문구, 그다음에 성북구 이제 이렇게 그 순위를 보이는데 광역 개발을 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구로만 놓고 보면 성북구가 이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북구 주민 입장에서 이제 체감하기에 다른 동네에 비해서 성북구가 재개발이 참 많다라고 느끼실 만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5년 10월에 이제 성북구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뉴타운 사업들에 대한 많은 사회적 부작용들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 영향 평가를 연구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를 통계 자료를 보면은 1990년도에 보면은 이제 성북구에 보면 단독 주택 비율이 89.4%였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3.2%였어요. 근데 이제 2010년을 보면은 이제 단독 주택 비율이 여전히 44.5%로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비중이 39.2%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제 성북구가 지금 이제 그때 그 통계 자료를 봐도 현재 한 50여 곳이 재개발 지금 지정되어 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그동안에 노후지를 환경을 개선한다는 어떤 명목으로 오히려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지나 이런 다세대 다가구 서민들이 충분하게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의 싼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들이 멸실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50여 곳이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현재 어떤 가구의 어떤 구성 비율이 자체가 아파트 위주로 급격하게 변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서민들이나 세입자분들은 또 다른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현재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는 일종의 이제 면과 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다시 짓는 행위는 이제 재건축. 그게 이제 좀 모여져 있는 형태는 이제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구역으로 묶는다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구역을 묶어서 소위 우리가 장애 뉴타운 하면은 그 장애 뉴타운 안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개발 구역으로 묶었던 것을 이제 광역으로 다시
그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러면 뉴타운하고 기존 재개발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 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뉴타운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반 시설이라 하면 뭐 공공시설물, 뭐 도로,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통상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는 다르게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도로나 거리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뉴타운 사업이 갖고 있는 광역 개발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은 장이동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린상가예요. 그 근린상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집세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 저기 남편하고 제하고요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걸로 우리 집세 나오는 거 정도의 그 집을 살려고 우리가 보러 다녔어요. 몇 달을 다녔더니 한 2억을 보태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노인네가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을 보태야 되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나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전화가 와요.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나갈 거다 우리. 돈을 조금 더 달라. 예. 그 2억을 보태야 되는데 2억까지는 아니래도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시지가보다 조금밖에 더 안 줬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공시지가라는 건 정부에서 주는 건데 최저의 금액이잖아요. 그 최저의 금액보다 그렇게 조금 더 준다는데 이사 갈 바보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재산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반대자는 돈 더 달라 하는 거고 나도 입주를 하기로 했으니까는 하면은 그때 또 무슨 결과가 있겠지 하고 이건 뭐 결정된 건 이제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고 하다못해 이거 그 전에 여기 도마도 하나 100원이면 샀던 거 지금 1,000원 갖고 못 삽니다. 이러한 추세가 왔는데 부동산은 그대로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또 오른다 해도 내가 큰 이익은 없어요. 내가 올라도 저 집도 올라 다 올라 주위가 올라 그러니까 항상 그게 그 값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고 그대로 살자. 찬성하는 것이 이 싸우는 거 좀 낫지 않습니까? 하도들 싸우니까요 아주 질려요 저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나가자. 여럿이 하는데 나가자. 그러면 뭔가 또 좋은 일도 올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정리해 보면 장인 뉴타운 사업에 전반적으로 제동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15개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취소를 앞둔 데 이어서 추가로 2개 구역이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군요. 이 장인 뉴타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이제 경제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뭐 추진 주체나 혹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2008년도 이후에 뭐 세계 경제 상황,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조건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이끌고 있었던 그 경제 상황이 이제 나빠진 다시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는 소위 그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더라도 해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장애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그 재개발의 여력이 이제 떨어져서 그렇게 해제되는 곳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민우 네. 분양기획자님, 네. 지금 이 장이동 같은 경우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지금 이렇게 된 상황과 관련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트가 분양을 했는데 그때 아마 분양가가 낮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고덕지구 그 역대 청약률이 아마 그 서울 역대 청약률이 다 갱신해 버렸어요. 8월 26일 이후에 분양했던 것들은 그게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11월 3일이죠. 2016년 11월 3일 날 규제가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서울시 전역으로 청약 규제랑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도 지지부진한데 관계성이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저기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해제 안 된 부분이 아마 전철역에 좀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공원이랑 좀 가깝고 나머지는 좀 지역성으로 좀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데 지역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무래도 금액이 좀 많이 낮을 거예요. 낮은 상황이면은 투기꾼들이 몰려요. 도로 3평짜리에 막 3, 4명씩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알박기 들어가 가지고 버팅기고 보상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건데 이 도로 저는 안 하겠다. 난 안 하겠다. 나는 반대다. 이러면서 그럼 버티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건설사에서는 그걸 보상 비용이 다 들어가니까 그 보상을 해주면은 결국 그 찬성한 사람들의 다 비용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투기꾼들이 항상 몰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장이동은 좀 오래 끌었고 서울에서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구역이 재개발 구역 중에. 그러면서 투기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해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취소한 곳을 살펴보면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 주민들의 이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직권 해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이제 기본적인 법령, 그러니까 법령이 이제 그 도시정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 법이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합을 승인하는 절차는 규정해놨는데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규정해놓지 않는달지, 아니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는달지. 근데 이게 사업이 잘 될 때는 그게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잘 안 될 때 되니까 그 두리뭉실했던 직권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2012년도 1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넘겼었던 직권 해제의 근거나 혹은 그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들이 이제 그때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도정법의 개정,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2015년도에 서울시가 도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을 잡게 되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직권 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직권 해제도 조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대상 지역에 들어가야 이제 가능한 거고요.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50%를 넘는다, 뭐 이런 걸로 되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직권 해제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나마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그 서울시장이 그것을 또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이동 11구역의 경우 지난 3월 16일에 직권 해제가 되었고, 이제 기사를 살펴보니까 13구역을 예로 들면서 난개발의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공공이 자기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기반 시설을 그 민간 조합에서 하는 거기에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을 더해주면서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을 갖고 기반 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만약에 공공이 그것을 이런저런 목적 혹은 필요에 의해서 직권 해제를 해갖고 해제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거 환경 개선, 기반 시설 정비라고 하는 책임은 다시 공공이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직권 해제 해놓고 할 역할 다 했다라고 해버리면 이 난개발의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그냥 떠넘기는 거고요. 그것은 정말 지역 주민을 2번 죽이는 일이죠. 재개발 구역일 때는 건축이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직권이 해제가 되면 일단 건축 제한이 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말 그대로 도시 재생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쳐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고쳤을 때 아까 뭐 반대하셨던 분들처럼 수익성이 나온다면 고쳐 살 수 있겠죠. 근데 자그만하게 자기 집이었는데 이게 계속 개발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그래 여기다가 그러면은 빌라를 져서 팔든가 아니면은 임대를 주든가 그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투기꾼들 빌라업자들은 그렇죠. 대부분 건축업자가 좀 많아요. 건축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가서 싸게 지어줄게 그래서 막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좀 투명하게 잘 짓는 편이거든요. 옛날에는 자재 쓰레기를 거기다 안에 다 넣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짓기도 했는데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지어도 깨끗하게 짓고 짓는 공정도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분양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뉴스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어쨌든 빌라 지금 판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셀러들이 있잖아요. 셀러들은 결국에는 그 얼마 수수료를 얼마 주냐에 따라서 먼저 팔아주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오랫동안 재개발 구역에 묶여 있다가 직권 해제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성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뭐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든가 그렇게 되면은 고쳐 쓰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집들은 여태까지 계속 어렵게 살던 집들은 그냥 아예 넘겨버리고 이거를 빌라로 줘서 재분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난개발 빌라업자들이 뭐 막 지면 난개발이 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빌라가 또 이제 깨끗하게 짓게 되면은 요즘엔 또 건폐율이 옛날처럼 땅 꽉 쪄서 짓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경우는 빌라 들어가는데 돈을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됩니까? 돈을 더 내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 재개발에서 주민들이 이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한다 네네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빌라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대부분이 일단은 분양 후에 돈을 받는 조건으로 짓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일단 지어놓고 땅 주인은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빌라 건축 비용을 들어서 건축을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하고 맨 위층은 당신 드릴게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뽑아내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만약에 그 돈이 안 나오니까 근데 빌라 업자들이 거기 안에서 주인이랑 재개발이랑 똑같아요. 대립하면서 자재를 써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좀 안 좋은 자재, 날림 공사라고 하죠. 날림 공사하는 경우도 많고 아파트도 그게 좀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한다면 일단 물론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는 공사하는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월세를 받는 경우에 되면 기존에 있던 집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전세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추가 분담금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건축을 새로 짓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본인 주인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그거를 다시 다 분양을 해서 본인은 그 분양금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다른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건물주들이 감수하는 거는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뉴타운 재개발은 내 재산이 조합에 그냥 섞여서 거기서 막 섞여갖고 집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분배를 받기 때문에 왠지 손해 보는 느낌 이런 게 드는데 이 재건축이나 이런 건 어쨌든 내 땅 갖고 내 돈 갖고 지어서 내가 팔아서 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감정적인 부담은 좀 다르죠. 네. 손해액도 본인이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양상이 다르네요. 예. 네. 지금 장이동을 보면 거의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현상의 집합소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재개발에 대한 갈등도 많고, 그리고 후유증도 심하고 반대도 많고, 찬성도 있지만요. 그런데 도대체 이 재개발을 왜 하려고 할까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김상철 선생님, 네. 도대체 재개발은 왜 하는 거죠? 그 도시정비법의 제 1조에 보면은 보통 이제 법령의 목적이 나오죠.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쨌든 윤택한 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롭게 만드는 게 뉴타운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와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주택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조합이 그 신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그 한 17%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고 물론 이제 공짜는 아니라 그 건설 원가로 이제 매입을 하는 형태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미비된 정비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뉴타운 혹은 재개발 이런 방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민우 분양기획자님도 네. 그 재개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장점이라고 말하면 일단은 그 원 주민들 있잖아요. 권리가액을 받은 다음에 새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있던 신촌수 마이파크 쪽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조합원들 분양가가 그러니까 권리가액은 각자 다르니까 땅값 받은 거고 조합원들 분양가가 한 25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억 정도 그 정도 선이었는데 이제 일반 분양가가 6억 정도 됐어요. 25평 기준으로. 그러면은 2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해요. 그렇게 따지면 일반 분양을 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로 자리를 잡아요. 6억이라는 금액.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양이 잘 됨에 따라서 조합원들은 6억으로 묻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조합이 그러니까 근데 분양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6억이 됐는데 일반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한 7천 정도 또 붙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3억 정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번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건 일단 초기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입주했던 아연 아이파크 이제 거기도 재개발이었죠. 거기 입주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에 가고 일단 입주했을 때 금액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그 정도 차이 정도 했어요. 3억 정도 이득을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점으로 말하면 그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땅 주인이죠. 그러면은 땅 주인이 권리가액을 빼고 나머지 그 돈을 받는 거고 실제로 그걸 개발이 아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할 때도 실제로 거기 살던 사람이 입주하진 않아요. 별로. 다 전세를 주거나 실제로 오래 살았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오래 살았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추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추가 대출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데 거기 안 살더라고요. 전세 주고 자식들한테 그거 사업비를 주고 자기는 또 다시 그런 이제 그 전에 살던 집과 비슷한 빌라 같은 데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25평에 6억이란 말씀이십니까? 마포구 네, 서강대는 그 정도의 최근 10월 달에 분양했으니까요. 2016년 10월 달에 분양했으니까. 그 마포가 풍선 효과 때문에 분양가 결정할 때도 그런 경향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으로 가야 되는 돈들이 이제 이쪽으로 네, 다 이렇게, 빠진 네. 거예요. 고덕이 성공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그 분양을 하는데 실제로 일반 분양이 한 500세대 정도 분양을 했는데 청약이 2만 6천 개가 들어왔어요. 어우야. 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네네네. 한국에 돈 많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처음에는 이제 1,000만 원만 들어가잖아요. 계약할 때 1,000만 그쵸, 들어 한 그쵸. 달 뒤에 10% 나머지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려버리면 떴다방들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1,000만 원 주고 이제 당첨이 되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첨이 돼서 일단 그 급하게 팔아버리는 자기 돈이 없으면 계약금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계약금 없으면 그 떴다방들은 그냥 말아 넘겨요. 벌금이 300만 원이에요. 전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쵸. 벌금 그럼요. 내고 나는 하겠다. 그럼요. 차익이 얼마인데? 그런 지금 얘기 느낌이에요. 드렸잖아요. 3억인데.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다음에 원주민들은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런 차액을 가지고 이득을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물론 세입자들은 별로 보상받는 건 없겠지만 그 원래 소지주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겠죠. 네. 참 그 사항이 그 수익만 놓고 보면은 네. 이게 재개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집을 사야 하는 청년 세대들이나 네네. 예,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큰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많이 파시는군요. 진짜 많이 팔았는데 집이 없습니다.